안녕하세요. 브링업 인터내셔널 신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네, 스위스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나라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걸 알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사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네이버나 구글이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어서 제가 오늘 그건 좀 거기에 양보했고요. 저는 오늘 스위스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는 좀 말해줄 수 있다 할 것 같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스위스 잡학사전. 네, 그럼 스위스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스위스는 어떤 나라일까요? 스위스는 유럽 중앙 내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식 국가 명칭은 콘더페라치오 헬베티카. 헬베티카 동맹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북쪽으로는 독일, 동쪽으로는 리히텐슈타인 도시국가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서쪽으로는 프랑스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의미로 분류할 때는 중부 유럽으로, 정치 경제학으로 분류할 때는 서유럽으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스위스 연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수도는 따로 없지만 연방의회와 국제기구가 많이 위치한 베른이 사실상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26개의 주, 칸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으로 구성된 연방국가고요. 각 칸톤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유한 정치체계와 입법권과 행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국기는 유럽 국가의 국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하는데요. 가운데 보이는 십자 모양은 그리스도 국가를 뜻하고요.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2세가 슈비츠 주의 하사에서 자유를 상징하는 기에서 유리했다고 합니다. 중립성, 민주주의, 평화, 보호를 상징하고 있고요. 1848년에 제정했고 가로 세로 비율은 1대1, 상선기와 정부 깃발 비율은 3대2입니다.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4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공문서를 쓸 때는 독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각 지역마다의 언어를 쓴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게 우유인데요. 이렇게 4개 국어를 다 이제 써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 국민들은 2개 국어 이상은 다 할 줄은 알고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하기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이게 종교 분포도인데요. 보이시는 그 핑크 쪽이 카톨릭이고 또 이런 연한 쪽은 개신교, 독일어를 쓰는 지역이고요. 왼쪽에 파란색 지역은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 찐파랑은 카톨릭, 그 다음 연한 하늘색 쪽은 개신교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는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폐, 고액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1000프랑인데 1000프랑이 우리나라 돈으로 1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거는 빅맥 지수라고 하는데요. 세계 각 나라의 맥도날드 빅맥의 단가가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 얼마에 판매되느냐에 따라서 물가 수준과 통화 수준을 비교한다고 하는데 스위스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빅맥 세트가 13프랑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되게 비싸죠. 네. 그래서 스위스 가실 때 햄버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훈련생들이 아울리치 가는데 스위스에서 모르고 한 훈련생이 자기가 맥도날드에서 버거킹에서 햄버거 쏜다고 했다가 그 친구 8만 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인종차별이 좀 심한 곳이라고 합니다. 2013년에 오프라 윈프리가 스위스 명품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당신은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 이렇게 모욕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최상위 계층 20%가 재산의 86%를 가지고 있고 빈곤층 20%는 하루에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를 보통 부자 나라라고 하지만 스위스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부자 나라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위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또 초콜릿이잖아요. 이 초콜릿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네, 초콜릿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밀크 초콜릿을 처음 만든 곳이 스위스고요. 화이트 초콜릿을 만든 곳도 스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최고의 초콜릿 브랜드이자 밀크 초콜릿 탄생에 영향을 끼친 게 이 까이에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초콜릿은 스위스에서만 팔고 수출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토블론, 밀카, 린트 아시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스위스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 초콜릿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해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보통 1년에 607g 정도를 먹는다고 하면 스위스 사람들은 10에서 12kg 정도 먹는다고 하니까 네,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스위스에서 초콜릿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다니엘 피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까이에라는 아까 말한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피터 까이의 컴퍼니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피터가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유에 초콜릿을 넣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밀크 초콜릿을 개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밀크 초콜릿인 것을 보면 200년 전에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정확한 예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콜릿을 만들려면 카카오하고 우유를 섞어야 되는데 카카오는 지방이고 우유는 수분이라서 안 섞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앙리 네슬레라는 사람이 도움을 줘서 최초의 초콜릿 밀크와 또 최초의 초콜릿 바를 만들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루돌프 린트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베른이라는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노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 롤러를 안 끄고 이제 퇴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롤러가 계속 3일 동안 돌아갔고, 월요일날 왔는데, 롤러가 돌려있던 거를 봤는데, 내 향도 너무 좋고, 맛도 좋은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 또 이 콘칭이라는 기계고, 이 콘칭이라는 기계는 현대 초콜릿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린트는 퐁당 초콜릿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퀴즈 초콜릿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M&A를 잘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슈프링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50만 프랑, 지금으로 따지면 450억 원 정도를 이 린트라는 사람한테 주면서 이 콘칭을 나랑 공유하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병해서 만든 린트 앤 슈프링리, 지금 초콜릿 드시는 그 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피터도 콜러라는 사람하고 합병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합병을 해서 회사를 차렸을 때 아까 말했던 그 네슬레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초콜릿을 팔고 싶으니까 너네가 밀크 초콜릿을 만들어라 라는 유통과 판매와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911년에 피터, 콜러, 까이에까지 합병하면서 피터, 까이에, 콜러 초콜릿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네슬레는 이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게 되고 이 브랜드는 네슬러의 초콜릿 사업부가 됩니다. 네슬레나 린트 슈프링리가 초콜릿으로 세계 탑 10 안에 들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 외에 또 토블론, 아까 말씀드렸던 또 라구사라고 스위스 사람들이 즐겨 먹는 초콜릿이 있대요. 그래서 스위스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꼭 초콜릿 사오시고 저희들한테도 꼭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위스 하면 여행이 제일 먼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스위스에 어디까지 가보셨는지, 이제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스위스 가면 꼭 가야 할 여행지,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융프라우인데요. 인터라켄 동역에서 출발하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높이는 4,158m 정도 되고요. 융프라우 전망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스핑크스 전망대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 보면 설원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사진이 2개가 있는데 이게 다 갔다 온 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위에 게 겨울일까요? 아래 게 겨울일까요? 네. 위에 게 겨울인데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둘 다 똑같이 산에 눈이 한가득 많이 있죠. 언제 가셔도 이렇게 흰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꼭대기 올라가시면 꼭 드셔야 하는 게 신라면이고요. 농심 신라면 아시죠? 네. 얘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꼭 가시면 신라면도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데 휘르스트이고요. 휘르스트는 그린데발트에서 시작을 하고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면 25분 정도 타고 올라가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 길을 따라서 저 전망대 끝까지 가게 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이렇게 하늘에 서 있는 것처럼 찍힐 수 있고요. 저기 발 아래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이 산 아래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멋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바흐 알프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랑 이제 경쌤이랑 사진이 있죠. 저희가 여름에 갔다 온 건데도 이렇게 눈을 한가득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터호른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곳인데 예전에 그 꽃보다 할배인가 거기 스위스 편에서 나온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높이는 4,478m이고 체르마트 남서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특이한 모형을 가지고 있고요. 스위스 쪽에서 보면 엄청 수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햇빛이 비칠 때 윗부분에 이렇게 골드로 보이는 게 유명하기도 하고, 아까 토블론 초콜릿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저희 대표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곳인데 이거 대표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 먼저 하면요. 여기가 이제 현빈하고 손예진이 만났던 다리고요. 브릿즈 시그리스빌이라고 하는 다리인데 높이는 182m고 길이는 340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중간에 가면 튠 호수하고 그다음 주변에 알프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멋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인데요. 네, 여기가 그 스위스 샤프하우엔주하고 취리히를 나누는 그 라인폭포라는 곳이고요. 길이는 약 1300km 정도에 달하는 라인강 유일한 폭포이자 유럽의 최대 평지 폭포입니다. 취리히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높이는 23m, 폭은 1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스위스라고 써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한글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를 스위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한글로 스위스라고 써 있는 거를. 왜냐하면 스자가 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자가 스위스 하면 또 용병 국가잖아요. 그래서 용병을 뜻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스위스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잘 표현하는 나라라고 그 글자라고 해서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알쓸시잡 해서 했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빨리 스위스로 가실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 방에 저 스위스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올려주실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위스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